상속세가 일어나고 나서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6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 자, 상속 전에 세금 줄이는 법 있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특히나 이제 곧 병원에 계셔서 이제 뭐 연명 치료를 중단을 했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좀 마음의 가짐을 좀 가지고 나서 추후에 이제 상속 이후에 펼쳐질 것들을 좀 준비하는 그 시점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상속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약식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기법을 거의 활용을 해요.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10년치 내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추후 벌어질 상속세 이슈를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는 상속 이후에 상속세 수입료를 저희를 주잖아요. 근데 그게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왜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날 시점에 있었던 재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저희 수입료를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료의 경비 처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는 되죠. 뭐 자녀분의 이제 말 그대로 신용카드나 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는 돼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재산을 미리 좀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랑 선수임을 했었을 때 그 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거나, 상속 컨설팅 말고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걸 경비 처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협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전 상속세 컨설팅을 받으면 좋다. 그래서 미리 그때 수입료를 주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또 정산을 해서 일부 더 주시겠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되니까 그런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어서 이제 많이들 좀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연명치료나 이제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1년 이후에 돌아가시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면에서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상속인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저희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바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접근하시면 좀 분명히 제가 혜택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증여 내역을 10년치 걸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현재 재산 평가에 대해서 얼마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님의 이제 현금 인출 내역이 뭐가 있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물어볼 수 있었을 때 최대한 물어보는 게 추후에 조사의 불투명성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항목이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는 거의 검토를 해드리고 추후에 상속이 일어나면 이어받아서 바로 업무 처리를 좀 빨리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상속세가 일어나고 나서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6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리 준비할 것들을 기존에 있던 과정에서 사전 상속 컨설팅을 들었다. 그럼 이 과정을 몇 개월을 줄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나 그 다음에 재산의 정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정말 이거 하시고 나서 안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말 그대로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좀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폭넓은 상속세랑 증여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세금 추징의 상당 부분을 또 제거를 하는 효과도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현금 입출금 내역 파악은 1순위예요. 부모님이 지금 지난달에 얼마를 지출했고 현금 인출액은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있나요? 저 장담하는데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의 모든 걸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나. 자식들 모르는 거랑 똑같죠. 부모님이 자식 마음 모르듯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돌아가시 직전에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합리적 결정을 못하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뽑아서 100명에게 주면 당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진짜 3억을 뽑아서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3억 원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녀가 추정상속재산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의 인출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3억에 대해서 막 100명에게 뿌려가지고 자산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속세도 올라가가지고 과세가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죠. 그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금 입출금 파악을 살아계셨을 때 미리 하고 혹시나 잘못된 인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딱 스톱하고 멈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런 대비가, 보험은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왜 대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지의 지출 내역을 상속인이 내가 소명하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상속세로 추정되는 것이 대한민국 상속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많은데 1순위가 또 뭐냐면 현금을 출금해서 간병비 등 거액을 매월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간병비가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적어놨지만 간병비 엄청납니다. 300에서 500. 근데 이게 우선 엄청나게 소득이 큰 것도 많지만 이 간병인의 소득을 신고를 못해요. 기록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왜냐? 이 간병을 하는 분들이 누구죠? 사실은 중국인들이 많은 게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체 기록이 남으면 자기는 종합소득세 부담되고 불법 체류. 왜냐하면 그 비자가 간병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갖고 와서 간병인을 몰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계좌이체 하지 말고 현금으로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이체 뽑아가지고 주고 있어요. 계속 500만 원씩. 그게 1년간, 2년간 쌓이면 아까 말했던 대로 입증 내역 못 받고 그러고 뭐라고 오해받냐면 이거 현금 뽑아가지고 자녀가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골치만 아파져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엄청 꺼려한단 말이에요. 신분상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현재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증을 미리 받아둬야 돼요. 이런 관점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추정상속재산 걸리면 내가 상속세 내야 되고 추후에 소명 요청을 해서 간병이 연락하잖아요. 연락 안 돼요. 그리고 연락 안 받아버립니다. 아니 그때 간병으로 4, 5년 받았으니까 이거 확인서 하나 써달라. 간병인이 내 알바 아니다라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차단해버립니다. 그분 어디서 찾으실 건데요? 못 찾아요. 근데 500만 원씩 3년간, 5년간 줬다고 해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살아생전에 확인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우선 매월 500만 원씩 간병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간병인 누구 하고 그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하나 딱 받아서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라도 입증을 해야지 과세관청이 믿어주지. 그냥 대화로 아니 내가 간병을 했다 갖고 이거 믿어달라. 과연 믿어줄까요, 선생님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말 그대로 문서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믿어줘가지고 간병인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해보겠다. 이 사람 신분 맞냐? 한국에 있는 거 맞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간병인이 중국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연락 안 됩니다. 연락 안 돼. 미치는 일이 발생해요. 정말 요즘 실무에서 상속세 실무에서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 이런 부분들 꼭 챙기세요. 왜냐면 추정상속은 현금 인출은 대부분 자녀에게 갔다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빌려주었으면 받았거나 그러면 이를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해요. 살아생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10년치 계좌 내역 보는데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친구인지도 몰라. 휴대폰은 부모님 거 봤는데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이 미치는 일이 펼쳐져요. 왜냐면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 살려가지고 그 내역을 찾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채권 확보는 해야 될 거잖아요. 상속세랑 별외로. 내가 1억 원을 지금 재산을 더 가져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채권을 추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기억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알아봐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강조를 수백 번 드려요.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전략 말 그대로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내역 10년 전 그 다음에 10년 내 그 다음에 5년 내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거를 상속이 일어나면 전부 다 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건장하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속인한테 10년은 좀 힘들 것 같아. 제가 예시를 딱 들어볼게요. 이게 치매 초기 단계면 사실은 증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상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치매는 몇 세부터 걸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45세부터입니다. 45세부터 65세가 제일 많대요. 그 이후엔 당연히 더 많겠죠. 자, 치매 초기 증상이면 치매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치매는 늦추는 거예요. 약을 먹고 계속 학습을 하면 정말 상당히 더디게 해가지고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이 그걸 부정하는 순간 치료가 안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그걸 인정하고 그냥 건강하게 약 먹는다 생각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그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걸 좀 받으시길 정말 권해드려요. 자녀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날 정신병자 취급한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막 이래버려요. 진짜 이런 일이 많이 펼쳐지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이 치매를 초기에 미리 알았더라면 5년에서 10년은 진짜 건강하게 사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설사 대표님이세요. 이분이 나이가 87세 때 절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증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자녀들도 많고 그 나이 때니까 손주들도 많았어요. 손주랑 며느리 합치면 15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산이 많으시니까 5억 원까지만 해서 사위, 손주, 며느리 줘라. 그러면 얼추 15명이 한 75억 주잖아요. 그러면 5억까지 주면 세율이 몇 프로? 20% 구간이에요. 각각 인별로 따지니까. 근데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다시 얹어졌을 때는 50%의 세율이 다시 얹어지죠. 왜냐면 상속재산이 너무 많으시니까. 차익은 30%는 내지만 이걸 미리 주는 효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미리 자산을 주기 때문에 손주들이 그걸로 자산 증식을 시킬 수 있다. 지금 받은 건 5억이지만 5년 전에 받아가지고 코인 넣었어 봐요. 얼마나 상승했겠어요. 엔비디아 주식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넣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몇십 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증여를 받은 수중자가 취하는 향유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증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5년 이상 건강하게 살면 상속재산이 포함 안 된다. 네, 진짜 제가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93세 때 저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건장하세요. 그래야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이장훈 세무사 말 듣고 그냥 증여할 걸. 제가 그러지 않았냐. 어쨌든 경우의 수가 긍정적으로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했었어야 됐던 거다. 지금 증여해도 되겠냐? 지금도 건장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산가치 증가분을 향유할 수 있게끔이라도 5억씩 전 줬으면 좋겠다. 저의 결론은 똑같다.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자산을 받고 나서 향유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말 그대로 사위, 며느리, 손주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증여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증여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아직 건강하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신보험 무조건 가입하라고. 근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된다? 보험 계약자, 보험료 납입하는 사람이 남편, 그 다음에 피보험자, 돌아가시는 사람이 부인, 그 다음에 수익자가 남편이면 이건 상속재산에 과세가 안 돼요. 제가 왜 이 보험을 권하냐면 하다못해 저한테 보험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말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그런 분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사기 쳐먹는 사람 아니고 정성되게 진실되게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몇 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차라리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냥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이게 종신보험만 내가 유일하게 권하는 게 뭐냐면 막 억지로 보험 가입하라고도 안 해요. 딱 하나예요. 상속이 일어나면 주택 한 채 20억짜리 하나랑 현금 대부분 2,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20억 갖고 돌아가시면 상속세 8억 나와요. 돈을 취득세도 못 냅니다. 취득세만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막막한 거예요. 자녀들은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팔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괴리에 빠지는 거예요. 팔고 싶진 않은데 상속세 낼 돈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어디 있어요?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상속세는 완전 차원이 다른 세금인데 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겠어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짜야지 이걸. 그래서 아직 건장하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무조건 하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이거 과세가 안 되면서 종신보험으로 이때 플러스 갑자기 1억 원, 뭐 5천만 원 이런 게 생긴다고 쳐봐요. 이게 얼마나 큰 진짜로 얼마나 큰 마중물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20점에 취득세도 내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하게 되면 첫 번째 연부연납 조각 뭐 8억이 나왔으면 첫 번째 한 7천만 원 나오겠죠. 그 7천만 원 내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괜히 급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을 잘 맞춰야 돼요. 이 계약자랑 수익자가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부인, 남편, 부인인데 부인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본인이 납입했다고 하지만 그 납입의 출처가 부인이 아니라 남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남편과 부인이 보험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꼭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거가 결국은 남편 아니냐. 그러면은 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보험금도 받고 과세도 안 되는 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그 목적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과세가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박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래서 저랑 일하시는 분은 그 세법적 지식이 그래도 높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가입하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인 남편 부인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내역 20년 납입했다. 20년 거 다 갖고 오라 그래요. 20년 걸 다 갖고 온 다음에 거기서 혹시나 부인께 안 내고 남편이 냈다? 그거 다 취소됩니다. 왜냐면 비율대로 가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200번을 냈다. 그 중에서 70번을 남편이 내줬다. 그러면 130번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만 보험금 1억 원을 비율로 해가지고 얼추 계산하면 몇 프로예요? 한 65% 되잖아요. 65%인 6,500만 원만 과세가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가는데, 아니 이거 계약서만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설계사님이 혹시나 계시면, 아 그분은 지금 완전 세금 실무를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세무조사 때 철저하게 밝힙니다. 오히려 부인 계좌에서 나가도 부인의 지금 사실 소득금액 증명 20년 거 뗀 다음에, 아니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종신보험 월마다 50만 원씩 내냐, 말이 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런 부분 꼭 좀 지키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상속세에 대해서 혹시나 돌아가시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딱 3일장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보험에서 하나 빼먹었네요. 지금 부모님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본인이 이 보험을 가입을 할 걸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상속세 때 이미 몇 억씩 냈으면 자기도 거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도 내 보험을 들어야 내 자녀가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시는 상속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기반으로 상속이 일어나는데, 와, 내가 혹시나 죽으면 자녀는 이거, 와, 이거 상속세 이거 어떻게 내나. 왜냐면 자녀분이 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자녀고, 이게 본인이고, 이게 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자녀. 이런 식으로 했고, 자녀 보고 보험금 계속 내라. 너 추후에 이거 돌려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장원 세무사님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상속인들 나이가 이미 60대가 엄청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사 회사님 93세라고. 하면은 자녀가 60대고 그 아래 손주가 30대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짜야 된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